이번 주에 있었던 이 디비저널 라운드 4경기 그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 바이킹스와 나이너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27대 10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이 경기가 알고 보니까 리바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첫 번째 포스트 시즌 경기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49ers가 새 구장을 짓고 나서는 지금 한 6년 만에 첫 플레이오프 진출인가요? 네.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기 때문에 뭐 이 구장에서 다른 팀이 와서 슈퍼볼을 펼치긴 했는데 네. 정작 홈팀인 49ers는 첫 번째 포스트 시즌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프리뷰 때 이제 6년 만에 플레이오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경기를 보는데 이제 캔들스틱 파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구장을 보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면 리바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 찾아보니까 이제 실제로 첫 경기가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펼쳐진 첫 포스트 시즌 경기였는데 이 경기 이제 나이너스의 전설 조 몬테나가 경기를 보러 왔고요. 그리고 이제 카일 시애넌의 아버지 마이크 시애넌도 이 경기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렇죠. 셰넌 부부가 와서 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 마이크 시애넌이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뽑았던 선수가 커크 커즌스였다. 그렇죠, 그렇죠. 네. 셰넌이 그때 이제 RG3와 함께 같은 해 이제 1라운드에서 RG3를 뽑고 4라운드에서 컬 커즌스를 뽑았었죠. 네. 그 당시에 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카일 셰넌이었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숨겨진 인연들이 있었던 이런 경기였는데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좀 나이너스의 일방적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델빈 쿡 선수가 러싱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면서 뭐 바이킹스가 안 좋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네. 그런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풋볼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시는 팬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리고 이제 뭐 좀 많이 알더라도 정말 이게 룰도 복잡하고 정말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걸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되는데 이 풋볼이라는 복잡한 종목이 상대편의 러싱 공격을 막으면 얼마나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수비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세인츠 상대로는 바이킹스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델빈 쿡 중심의 러싱 공격이 잘 되면서 세컨 다운, 서드 다운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컬 커슨스의 패싱 공격이 편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또 공격이 계속 드라이브가 연결이 돼서 지속되고 네. 그러니까 타임 오브 포지션이 길어지고 상대편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그러면서 우리 수비는 살아나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그게 다 반대로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싱 경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델빈 쿡의 러싱 게임이 안 되니까 이날 델빈 쿡이 9번 뛰어서 18야드 그다음에 팀 전체로 봤을 때는 10번 뛰어서 21야드로 러닝 게임이 완전히 셧다운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 다운, 세컨 다운에서 러싱이 안 되면 세컨 다운, 서드 다운에서 가야 될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쿼터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더군다나 이 컬 커슨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액션 패스 그러니까 러싱 게임이 잘 돼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러싱 게임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나서 플레이 액션 패스를 통한 패싱 게임을 풀어가는 쿼터백인데 네. 러싱 게임이 안 되니까 플레이 액션 패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 러시한테 당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드라이브는 금방금방 끝나고 그렇죠. 상대방의 공격은 길어지고 우리 수비는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악순환하면서 상당히 경기가 꼬이는 네. 반대로 49ers 입장에서 정말 편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델빈 쿡 선수의 러싱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였고 이날 뭐 커즌스도 잘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뭐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았던 바이킹스였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괜찮았던 장면을 찾으라면 그 스테폰 딕스가 터치다운을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첫 번째 터치다운. 네. 그렇죠. 유일했던 터치다운. 네, 그 터치다운이 약간 그 미네아폴리스 미라클을 연상시키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후반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초반에 7대7 동점을 만드는 터치다운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플레이에서도 전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날 이제 뭐 49ers의 승리한 요인을 여러 개를 이제 좀 짚어보겠지만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카일 셰넌 감독이 정말 저는 이제 그 뭐 상당히 뭐 융통성 있고 플렉스블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상당히 좀 결단력도 있고 과감하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하신 스테판 딕스의 터치다운을 내준 코너백이 아켈로 위더스푼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주전 코너백이죠. 근데 네. 이 선수가 17주차 시옥스 경기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날 플레이오프 때 첫 터치다운을 내주자마자 특히 이제 41야드 터치다운을 내줬잖아요.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하고 이제 바로
백업 코너백 이메뉴얼 모슬리로 바로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경기의 양상을 바꿔놓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교체가 되고 나서부터 스테판 딕스가 그 다음에 이날 나머지 그 경기 동안 리셉션 하나에 16야드로 묶여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승부수였죠. 근데 상당히 잘 먹혔다라는 것이 그 카일 셰너헨이 정말 상당히 결단력도 있고 빨리 의사결정을 좀 잘하더라.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바이킹스에게서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이 스테판 딕스 선수의 터치다운이었다면 라이너스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이 리차드 셔먼 선수의 인터셉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사실 나이너스는 이날 좋은 플레이가 많았는데요. 사실 뭐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제 뭐 모멘텀을 좀 체인지하는 그런 플레이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메뉴얼 모슬리가 들어와서 한번 또 경기를 바꿔놨고, 그다음에 리처드 셔먼이 아담 틸렌을 방어하면서 인터셉션을 하면서 또 한번 또 맥을 끊고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바이킹스 공격을 계속 좀 끊어놓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이 가능했던 어떤 기반이 됐던 거는 저는 이제 49ers의 디펜시브 라인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디펜시브 라인이 이긴 경기다. 왜냐하면 일단은 디펜시브 라인이 델빈 쿡의 러싱 게임을 완전히 봉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러싱 게임이 막힌 다음에는 컬 커슨스를 정말 프레셔를 많이 잘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날 그 정말 그 49ers가 그 패스 러시가 잘 되고 디펜시브 라인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일단 바이위크를 한 주 쉬고 나온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날 부상에서 생각보다 일찍 복귀한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디펜시브 엔드 디포드. 근데 디포드가 돌아오면서 상대편에 있는 닉 보사도 살아났다. 네. 근데 사실 디포드가 빠진 동안에는 닉 보사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어요. 디포드가 빠진 동안에 닉 보사가 아마 색이 2개밖에 없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날만 닉 보사가 2개를 색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색만이 아니라 프레셔를 전반적으로 정말 잘했고 뭐 에릭 암스테드 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디펜시브 라인의 선수들이 정말 압도적인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제 세컨더리라든지 라인베커들의 플레이도 훨씬 좀 수월해졌죠. 네. 라인에서는 이제 디포드 선수가 복귀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인베커 진영에서는 또 권 알렉산더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한국 사람 같은데요. 네. 그렇죠. 권 알렉산더죠. 그렇죠. 권 알렉산더가 돌아왔고 또 세이프티 자퀴스키 타르트도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들이 디펜시브 라인, 라인베커, 세컨더리에 한 명씩 다 돌아오면서 수비진이 안 그래도 좋은 수비인데 시즌 초반에 8승 무패할 때 그런 압도적인 수비의 모습을 회복했죠. 네. 게다가 쉬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바이킹스가 상대하기엔 너무 버겁더라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처드 셔먼이 그렇게 이제 또 그 인터셉트까지 해주면서 이날 그 코너백들 아까 말씀드린 이메뉴얼 모슬리 그다음에 이제 리처드 셔먼이 이렇게 방어를 잘해주면서 상대 리시버들을 맨 커버리지를 상당 부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존 디펜스가 아니라 존 디펜스도 섞어갔지만 맨 커버리지를 많이 하면서 그만큼 또 많은 선수들을 패스러시에도 할당할 수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9ers 수비가 상당히 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카일 셰나한 감독 그리고 지미 가로폴로에게도 이 포스트 시즌 데뷔전이었는데 이 첫 경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다음 경기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네, 네. 또 이제 패커스와의 경기가 이제 홈에서 펼쳐지게 되겠죠. 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프리뷰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경기 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날 이 중간에 이 커머셜과 함께 KT 사우어스 나이너스 이제 오펜시브 어시스턴트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 풋볼 안에서 이제 선수들과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자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라 토마스 다운저지의 그렇죠. 모습도 함께 잡혔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미셸 타프야 리포터가 자신의 딸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이해할 만큼 커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 이제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그렇죠. 내 딸도 그만큼 컸다. 굉장히 반가운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내 딸도 볼 수 있어서 반갑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콜린스워스가. 뭐 상당히 좀 어쨌든 이제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의 영역 같은 특히 이제 풋볼이라는 종목이 더군다나 더 그런 종목인데 그렇죠. 여성들도 이제는 이제 이게 조금씩 한 명씩 진출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문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지 보기 좋죠. 사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능력 있는 사람들 갖다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누군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 여자 국가대표 축구팀 네.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그 NFL 어떤 팀이었는지 그 키커로 트라이아웃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자 축구 얘기를 이제 저희가 풋볼하면 좀 얘기를 많이 할 때 줄리 헐츠의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제걸스의 와이프.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또 이 키커로서도 트라이아웃을 했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새롭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사실 줄리얼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줄리얼스였나? 하여튼 뭐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찌 됐든 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정말 능력 그쵸? 있는 사람들은 또 기용을 하고 또 키워주고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날 그리고 어쨌든 또 이제 49ers 공격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이제 수비는 강력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49ners가 이날 그 가로폴로가 좀 사실 좀 이렇게 페이스가 안 좋았어요. 좋지는 않았죠. 이게 뭐 한 주 쉬고 나온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패스가 상당히 좀 정확하지가 않았고 달리고 있는 리시버들의 그 어떤 그 나아가는 방향에 안 맞게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그대로 받고 달려가게끔 던져줘야 되는데 공이 이게 던진 것이 이제 리시버들 뒤쪽으로 가는 이런 패스들도 많이 보였고 네. 오버스로우도 보였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좀 초반에 좀 불안하더라라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지 키틀한테 패스한 공이 에릭 핸드릭스한테 인터셉트도 당했고 근데 에릭 핸드릭스가 저희가 이제 프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그 전체 라인베커들 중에서 패스 커버리지를 제일 잘하는 라인베커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조지 키틀이 이렇게까지 잘 막아줄지 몰랐어요. 이날 조지 키틀을 리셉션 3개 16야드로 봉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가라폴로도 부진했고 또 그 패싱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키틀까지 이렇게 봉쇄를 당하니까 이날은 그냥 계속 러싱 공격에 집중을 했죠. 네.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이 길을 잘 터주고 3명의 러닝백 모스터트 콜맨, 그리고 이제 브레이다 이 3명의 러닝백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러싱 공격을 잘해줘서 시간을 잘 끌어주고 수비는 또 공을 또 금방 또 되찾아오고 네. 이런 모습으로 하면서 사실 좀 경기를 그 49ners는 강한 수비와 러싱 공격 그러니까 상당히 올드 스쿨 스타일 경기로 상당히 좀 쉽게 네. 경기를 좀 운영을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야구에서의 마무리 투수 역할까지 러닝백 선수들이 해주면서 경기를 그야말로 이제 손쉽게 승리로 가져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 바이킹스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에릭 핸드릭스가 패스를 인터셉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29야드에서 인터셉션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였는데 그 공을 잡아서 단 8야드밖에 전지를 못하면서 필드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격에서 터치다운을 했으면 14대 14로 해프타임에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후반전에도 보면 모처럼 49ers 공격을 3&아웃으로 막았는데 그게 맞고 나서 공을 돌려받을 때 이제 펀트 리턴을 하는데 펌블했죠. 펌블해서 네. 오히려 49ners에게 득점 기회를 내주는 그래서 좀 득점의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압도를 당했고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러싱 공격이 안 되니까 악순환이 돼서 공격이 전반적으로 다 안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제 드라이브가 계속 금방금방 끊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날 바이킹스가 총 11번의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중에서 3&아웃이 6번 그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에 인터셉션을 당한 드라이브가 한 번 있기 때문에 11번의 공격 중에서 3번 공격해보고 끝난 것이 7번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득점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날 상당히 어쨌든 그 러싱 공격이 막히면서 전반적으로 49ners에게 계속 끌려가는 압도당하는 경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바이킹스가 어쨌든 와일드카드에서 이기고 올라오긴 했지만 1번 시드인 나이너스와는 그만큼의 격차가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두 팀 간의 기량 차이도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위크의 영향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전주 일요일 날 경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날 경기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경기하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토요일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5일 쉰 거죠. 반면에 이제 49ners는 바이위크가 있었기 때문에 2주를 쉬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일 쉬고 나온 것과 2주의 차이는 몸의 그 피로도 이게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네. 역시나 이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킹스의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한 시즌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 이제 오프 시즌에 돌입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프 시즌 동안에 뭘 좀 해야 될 거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킹스 입장에서 올해 이제 세컨더리가 상당히 좀 취약해졌습니다. 사실 주전 코너백들이 괜찮거든요. 트레이 웨인스, 제이비어 로드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상당히 좋은데 작년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둘 다 퇴보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이 웨인스만이 아니라 맥킨지 알렉산더, 앤서니 해리스 이런 선수들이 2020년에 다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계속 이제 데리고 있을 거고 장기 계약을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네. 또 이번에 시즌 후반부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백업 코너백 마이크 휴스가 또 IR에 올라가면서 이 코너백 뎁스가 상당히 얇아졌었는데 그런 걸 고려할 때는 뭐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이 뎁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좀 젊은 코너백들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풋볼이라는 거는 쿼터백의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킹스가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컬 커즌스가 잘해줬다라고는 하지만 네. 잘할 때와 못할 때 기복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기복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컬 커즌스가 계속 잘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패스러시가 방어가 되면 컬 커즌스가 괜찮더라. 이날 사실 이제 49ers 상대로 해서도 패스러시에 너무 압도당하면서 이제 제 기량을 발휘를 못했는데 패스러시로부터 좀 컬 커즌스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은 라인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 시즌의 중간에 한번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해보면서 전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가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레드스킨스의 트렌트 윌리엄스를 트레이드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도 이제 그냥 맞아요. 한번 제안을 드려봤었는데 뭐 꼭 이제 오프 시즌에 이제 옵션이 많으니까 꼭 트렌트 윌리엄스는 아니더라도 이 오펜시브 태클 내지는 이제 그 가드 이런 그 온라인에 대한 보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바이킹스가 수비에서 디펜시브 엔드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다니엘 헌터 그다음에 이제 에버슨 그리핀이 있는데 에버슨 그리핀이 사실 계약은 2022년까지 돼 있어요. 근데 계약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2019년 시즌에 색을 6개 이상을 기록하면 나머지 잔여 기간을 옵트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옵트아웃 조항이 있군요. 네, 색 6개 이상을 기록하면 근데 올해 8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떠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에버슨 그리핀을 잡을 거냐. 만약에 놓친다고 그러면 이 좋은 디펜시브 엔드를 어떻게 다시 그 빈자리 채울 거냐라는 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이제 떠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케빈 스테판스키의 자리를 또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보강을 할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바이킹스의 오프 시즌이 되겠고요. 이제 라이너스는 홈에서 이 그린베이 패커스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이제 나중에 2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